안녕하세요.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윤리 경영의 방향과 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보게 될 내용들은 주요 이슈들, 그리고 윤리경영의 방향, 그리고 윤리경영의 과제 순서로 해가지고 노동력, 인권, 그리고 이제 기업 시민으로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경영 등에 따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윤리경영이 있어가지고 이제 윤리경영,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의 윤리경영에 따른 어떤 이제 기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 시민, 그리고 이제 사회, 그리고 우리 본인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태도, 마음가짐, 행동들, 이런 이제 방향성과 과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21세기 기업에 요구되어지는 착한 경영, 친환경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의 주요 개념과 실행 방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업은 이제 이러한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동태적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트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지금 현대 시대입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가지고 기업도 이런 이제 다양성과 빠른 시장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해 관계자들과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 과제는 이제 더 바디샵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들을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21세기는 세계 기업이 모두 지식 경영 기반을 통해서 경영 합리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21세기에 전개되어지는 지식 경영 기법이란 한 세 가지로 좀 한번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두뇌 경영 기법, 브레인 테크, 마음 경영 기법, 마인드 테크, 손의 경영 기법, 핸드 테크 등 이런 이제 삼위일체 경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두뇌 경영 기법은 가치 경영과 인간 존중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기법이고, 두 번째로 마음 경영 기법은 정도 경영으로서 정심 경영 기법을 규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손의 경영 기법은 경영 행동 양식의 자율 경영 기법이나 책임 경영 기법 등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이제 21세기 지식 경영 시대의 경영 기법은 모두 가치와 착함, 그리고 책임 등이 주어지는 good company, 좋은 기업, 착한 기업, 정직한 기업, 책임 있는 경영의 이러한 기업만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 2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강한 기업, 스트롱 컴퍼니만이 경쟁력이 있었고 강한 경영 기법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력이 요구되었고, 경영자도, 투자자도, 노동자도, 소비자도, 정부 정책도, 경영 기법도 모두 그에 맞게 강해야 했었죠. 그러나 21세기는 지식경영의 시대로 부드럽고 착하고 바르고 책임있는 등의 사회적 가치 창조의 기업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 경영이 새로운 윤리 경영의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 경영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경제성, 곧
매출액 증가, 수익성 증가, 주가 상승, 수출 증가, 조직 몰입, 직무 만족 등을 실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사회성,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환경성입니다. 지구 환경 보전, 또 CO2 감소, 산업공해 방지 등이 이루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이제 재미있는 어떤 윤리 사례 하나를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소방귀, 또는 이제 소트림. 우리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소방귀하고 이제 소트림에 대한 이제 부분들인데요. 우선 이제 에스토니아는 이제 이게 2009년도 사례예요. 2009년 1월부터 소를 키우는 농가에 방귀세를 매긴다. 그래서 소가 방귀와 트림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하루 평균 1,500리터, 350리터씩 내뿜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이 나라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덴마크도 소, 돼지 사육 농가에 한 마리당 14만 원씩 물리는 방귀세법을 마련 중에 있고요. 뉴질랜드는 작년에 이 법을 추진하다가 농가 반발에 밀려서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소 방귀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며 소고기를 이제 먹지 말자는 시민 운동에서부터 세금을 매기려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깨끗한 풀만 먹고 사는 이 온순한 동물인 소가 방귀를 좀 낀다고 왜 이리 호들갑일까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에서는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관련 단체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설마 하지만 소가 방귀를 낄 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많이 방출한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보통 우리 이제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각이 나죠. 그러나 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 등도 있어요. 특히 공기 중으로 이제 방출되어지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메탄가스는 열을 붙잡는 파워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강한 온실가스라고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 2016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 한 마리는 방귀와 트림으로 이제 매일 160에서 320리터의 메탄가스 등을 이제 방출하는 것이고요. 자, 1년 동안 3톤의 양을 방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15억 마리 소가 살고 있어서 이들이 매일 방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 메탄가스 방귀를 뀌는 동물은 소뿐만이 아니죠.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양, 염소, 사슴, 낙타, 기린 등 되새김 동물들이 모두 메탄가스 방귀를 뀌는 것이죠. 이것을 다 합하면 지구상에 3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이제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줄여가기로 정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1997년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까지 발표가 되자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비상이 걸렸어요. 곧 방귀세라는 세금을 만들어서 매기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죠. 미국에서는요, 2016년에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낙농업을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방귀 관련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하면은 캘리포니아의 농부들은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2013년의 배출량보다 40%나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주 정부는요,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서 농부들이 가축이 방출한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전환해서 전기회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농가에서 가축이 배출한 우리 메탄가스 되잖아요. 이것을 포집해가지고 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LPG 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이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이런 가축으로 인한 소 트림 방귀까지도 바로 이런 환경 오염이 되어지고 있다. 곧 좀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육류의 소비량을 줄이게 되어지면은 지구의 온난화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1세기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주요 이슈들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은 콜린스와 포라스의 학자가 분석한 결과 지난 5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18개의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성공 기업들이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잠시 뒤에 록펠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겠지만 이윤 추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 같은 경우는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으로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기업은 이윤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윤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기업이 어떤 장기적인 지속 가능 경영에 있어가지고 실패할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기업 조직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people, product, profit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만에 몰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측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느냐? 바로 주주의 이윤 극대화가 가장 큰 기업 경영의 목표라고 대답한 결과들을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것에 지나지 않고 조금 더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곧 윤리경영은 착한 경영, 사회적 공헌, 지속 가능 경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와 우리 네트워크, 통신의 발달들이죠. 우리 뭡니까 정보화 사회,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음성인식 기술 등 기업의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혁신들은 새로운 우리들의 직무 방식이라든지 사업 영역, 그리고 고객을 창출하는 기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반대로 우리가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가 되어질 수 있고, 고용관계가 악화되어질 수 있고, 건강 위험 등의 부작용들이나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수반을 하게 되어지죠. 자, OL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신분과 신상이 노출이 되어지는 형태를 전체주의 국가의 탄생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거래가 확대 보급되면 각 기업들은 이동 전화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라든지 구매 행동 습관 및 선호를 토대로 표적 광고 내지 맞춤 할인 정보 서비스 등의 상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 단체에서는 위치 추적 기술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윤리적 부작용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 규정에 따른 부분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선진국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이제 자동차를 볼까요? 지금 자동차를 보면은 우리가 배기가스 기준이 유로 6 기준일 거예요. 유로 6 기준. 그러나 우리 이제 선진국, 이게 유로 6라고 하는 기준은 유럽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환경 기준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만들어진 기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 배기가스 기준이라든지 또는 연비 기준,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과 같은 기술 규정은 환경 친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도국,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개도국은 산업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화석연료의 사용은 곧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린 반대로 얘기해보면 선진국은 이러한 산업화의 발전에서 벌써 이제 정보화 사회로의 완전하게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도국 선진국은 그대로 지구를 지켜야 되고 후진국 또는 개도국들은 너네는 오염을 시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착한 물건 값싸게 만들어서 공급해 줄게.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속화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 또한 발생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는 몬산토라고 하는 이 바이오 기술에 입각한 유전자 변형에 반대하는 저항에 부딪혀서 2004년 기업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최악에 달한 바가 있습니다. 몬산토, 곧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곡물 재배와 상업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식품에 대한 저항,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물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더 어떤 영양소가 많은 이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한데 이것이 이제 유전자 변형이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 변형,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뭐 옥수수, 콩, 이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주산물들, 유전자 변형에 따른 이런 식품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 좀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이해 관계자들과 호응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쯤까지 중간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주요한 관점, 이해 관계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주요하게 좀 살펴보라고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어떠한 이제 사례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면은요,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 좀 미시적으로 살펴보다가 이제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므로써 얼마만큼 그 사회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주주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수용하고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경영의 관점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하고요. 또는 개별 이해관계자 집단의 별도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속한 그룹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90년대 이후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이러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어졌죠. 왜냐면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90년대 이전, 20세기 이전 또는 20세기 초반의 기업들은 스트롱 컴퍼니예요. 그래서 기업도 정부도 노동자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한 어떠한 법체계, 강력한 투쟁, 강력한 경영 관행 등을 통해서
서로가 굉장히 이 스트라이크가 많이 일어났었죠. 이름으로써 기업의 종업원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 이런 이제 투쟁적 관계도 많이 나왔었던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특히 이제 21세기부터는 이러한 협력적 관계가 돈독하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서 바디샵이라든지 맥도날드 등 선진 기업들은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등 국제환경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환경 문제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 착한 기업이 뜬다. 우리 이제 나이키 아동 착취 기업으로 찍혔었죠. 응? 아동 착취 기업. 우리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축구공에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투자 기업을 고를 때 착한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지속가능 경영에 관심이 없는 회사로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나이키 같은 경우, 요게 이제 1996년 미국 라이프지 6월호에 이제 실린 사진입니다. 또 한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홍콩의 이 나이키 공장, 정말 이 닭장 속에 닭 모이를 먹는 닭들이 있는 것처럼, 닭장 속에 닭이 있는 것처럼 빼곡히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었죠. 나이키도 이 파키스탄 공장에 이제 12세 미성년을 고용해가지고 지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이게 낙인 찍히고 1년 만에 순이익이 반으로 줄었고요. 주가는 폭락했고, 그럼으로써 나이키가 노동 연령을 제한하고 노동 환경 책임 부서를 신설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업 회생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 또 이제 G 같은 경우에는 에코 매니지네이션 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을 하게 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환경도 지키는 거죠.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원료, 유기농 원료 제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CO2 배출량을 절감하고 이제 로우 카본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포스코도 친환경 공정인 파이넥스를 가동을 하는 등 이러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에 있어서 필수가 되어지는 시대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환경적 변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기업에서 종업원으로, 또는 내가 언젠가는 기업의 대표가 되어지죠.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 스스로가 먼저 이러한 작은 윤리적 실천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성장을 하고, 바로 기업도 성장을 하고, 국가도 성장을 하고, 지구가 깨끗해지고 지구가 오래도록 이 우주에 존속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1세기의 이제 윤리경영 방향은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착한 경영입니다. 착한 경영. 강한 기업보다는 사회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착한 기업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자. 이익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이제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이외에도 최근에는 환경 경영 평가라든지 윤리감사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또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등,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다시 보면 이제 BSC라고 표현을 하는데 밸런스 스코어 카드입니다.
마치 재무제표로만 평가를 하지 않고 재무제표 이외의 이러한 비재무적인 요인들까지도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10년 유언 킴벌리죠. 2010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조사에서 환경 친화적이며 윤리 경영과 사회적인 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임이 인정되어서 유언 킴벌리 이제 7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졌고, 또 바디샵, 더 바디샵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동물 실험 반대, 공정한 거래로 지역사회에 지원을 하고 인권 존중을 하고 환경 보전 실천하는 등의 원칙을 통해서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어지는 착한 회사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제품들을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기업 시민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경영 전략으로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성 존중의 시대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종업원의 정당한 대우, 인간 존중 경영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로 변화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는 통제를 유연하게 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그리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고 윤리적 리더십과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죠. 착한 기업은 친환경 기업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면서 환경 주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린라운드가 구체화되고 국내의 오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환경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경보험, 환경 비용의 부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 곧 이는 윤리적 구매와 윤리적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실천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윤리적 소비 운동에 윤리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운동, 윤리적이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불매 운동, 또 녹색 제품 소비, 그리고 이제 공정무역과 공동체 화폐 운동 등과 같은 다양하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고 기업의 환경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선진적인 지배구조가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로 이런 윤리적인 경영, 곧 지배구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사적인 우리 모두 다 전 사원이 모두 다 윤리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적 경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이제 하나 사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생활 쓰레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유리병. 종이 같은 경우에는요, 뭐 길게 5달 만에 이제 썩고, 귤 6개월, 성냥 1년, 우유팩 5년, 담배 필터, 나무젓가락 10년, 20년 정도 걸리고, 칫솔이나 쓰레기 봉투, 양철캔, 깡통, 일회용 기저귀 등 100년 걸립니다. 100년 이상. 플라스틱 용기 500년. 여기 유리병요. 유리병은 1000만 년 이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유리를 만드는 것이 뭐 이제 모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하다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병은 1000만 년 이상 걸리는 아주 무서운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유리병 용기 자체를 우리가 잘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친환경 경영. 친환경 경영. 우리 이제 경영 활동을 하면서 각종 이제 공해들이 유발이 되어지죠. 그래서 공단 지역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이제 시달리고 있는 이제 뉴스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제 울산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최근에 이제 광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었고 또 안산 시흥 쪽에서 주택 밀집 지역하고 공단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안전관리 시설들이 거의 없고 환경이 이제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친환경적인 방침,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물적 자원의 이제 관리 체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됨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환경 경영은 기업이 환경에 대한 기업 방침과 친환경적인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07년 환경부가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430개 응답기업 61.2%가 환경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76.7%, 중소기업이 48.5%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경영은 환경 경영, 환경 친화적 경영, 그리고 자연 존중 경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이제 시장 경제와 환경 주시 경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시장 경제는 시장의 힘으로 환경 중시 경제는 환경. 시장에서는 지속 불가능이나 환경에서는 지속 가능으로 보고 있고 자연의 역할을 무시하나 환경 시스템의 역할로 인식을 하고 있고 석유 의존도를 이제 석유 의존도가 이제 시장 경제에 높죠. 그러나 이제 재활용 가능한 자원 활용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재활용 가능하도록 변화를 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환경 주시 경영은 환경 오염이나 환경 오염 부분에서 최소화하고 기후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중동 상용국의 의존적인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주요하지만 수소차, 전기차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차 기술은 뭐 거의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움직이면은 이것이 이제 전기 분해를 통해 가지고 물로서 이제 배출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 수소차를 많이 움직이면 공기 정화 장치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들을 할 정도로 이 수소차가 환경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기능들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친환경 경영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00만 명의 사람이 8km를 이동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자전거를 이용하면요, 연간 약 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물 부족을 악화시키게 되고 나무를 직접 심는 것도 온난화를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40년 동안 1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992년 리우 선언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브라질 리우 선언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 환경 파괴를 규제하는 협약은 약 170여 개에 달하고 있고요. 국제 기구들은 환경 경영 체제 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웰포드가 이제 이러한 이제 환경 대응 방식의 이제 변화 정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업의 방식들을 이제 쭉 보게 되니까 이제 변화 정도가 10이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동이 있고요. 초월적인 기업이고 8점이나 7점 같은 경우는 어떤 탐색적인 지역주의와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형태에서는 보면은 지속성을 위한 감사, 제품 책임주의 그리고 주도적인 측면 그리고 대응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해결과 공해 통제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전략적 대응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친환경 경영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되어지면서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포괄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어졌죠. 그래서 소비자는 기업 활동보다 윤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이제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언론 시민단체 또한 기업의 임금 체불이나 환경 오염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이슈로 보면 이제 뭐 대기 오염이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 폐기물, 해양 오염 등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1인당 폐기물이 하루에 1kg이었대요. 그러나 90년대에는 2.2kg에 이르러서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기 오염도 많이 시키는 주요 나라, 탄소 배출 5위 정도 되고, 또 쓰레기 많이 버리는 나라. 이렇게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은 전통적인 이해관계자들이죠. 이제는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지. 왜? 이해관계를 이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정부, 지역사회, 환경단체, 언론, 학계, 일반 대중들까지도. 여기에 잠재적인 이해관계자, 바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죠. 그리고 전 지구적인, 그리고 이제 자연 생태계까지도 우리가 기업이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점차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환경 경영 전략, 곧 기업이 환경 부문에서 비전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환경 경영 전략은 경영 전략과 구분해서 이행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경영 전략들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 경영 전략은 기업의 환경성과 환경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립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환경 경영 전략을 성공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곧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 요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웰포드의 이제 로스트 모형입니다. ROAST. 그래서 이제 초월형, 선취형, 적응형, 수능형, 저항형. 이렇게 이제 기업의 유형들 가장 낮은 수준이 이제 저항형이죠. 환경 가치와 법규를 거부하고, 수능형. 여기 이제 환경 법규 등에 마지못해 준수하는 적응형.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초기 단계. 그리고 이제 선취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초월형. 기업 가치와 조직 전반적인 어떤 조직 문화에 있어서 환경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어떤 기업의 유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친환경 환경 경영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경제성과 사회성이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윤리 경영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경영 전략의 수립과 그에 따른 이행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경영 체제 구축을 하고 또 이제 친환경 경영 체제의 어떤 요건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바로 이제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고 환경 반침들, 환경성과에 따른 검토, 그리고 교육훈련들,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들, 임직원들의 직원 이제 책임과 역할을 또 배분해주고 운영 관리 및 보고 체계를 이제 만들고 환경 보고를 하는 등의 이런 경영 체제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전사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서 이루어나간다. 곧 이는 ISO 9000에서 좀 더 ISO 9000은 이제 품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는 ISO 14000, 곧 제품의 어떤 이제 표준화된 규격을 통해서 이제 환경과의 연관성이 있는 이제 국제적인 표준의 규격에 맞는 공정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이죠. 재활용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안정성 및 포장 및 원재료의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한번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백열등을 썼었죠. 여기서 조금 나아지게 형광등. 환경 친화적. 요즘엔 어떻습니까? LED로 이제 바뀌었죠. LED로. 에너지 사용을 이제 줄이잖아요. 그리고 전구를 이제 바꾸는 어떤 교체 시기도 굉장히 늘어났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이 100% 펄프에서 이제는 재활용 제품으로. 그래서 천연자원 사용이 감소하죠. 그래서 표백을 위해서 복사지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무표백제. 그렇죠? 그래서 환경 유해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차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렇죠?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지 유해 물질 배출 감소의 이제 환경 개선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린 마케팅입니다. 그린 마케팅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마케팅 활동을 뜻해요. 그래서 생태 마케팅, 환경 마케팅, 지속 가능 마케팅이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것을 그린 마케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녹색 제품에 대한 구매와 이제 소비예요. 자, 우리나라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세제 가장 많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마트에 가시면 이제 세제, 우리 주방용 세제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거기에 이 녹색 제품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라벨이 있는데 그 라벨의 제품들을 사용하셔야지만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게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자. 3R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각국의 뭐 스페인, 뭐 이제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뭐 EU, 뭐 이제 여기 뭐 체코, 그리고 여기 이제 독일, 뭐 카나다,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그리고 타이완, 그래서 각국들이 이렇게 이제 환경 라벨, 이런 이제 라벨링 제도가 1978년 독일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1989년 캐나다, 일본, 미국 등으로 이렇게 이제 점차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 이제 녹색 제품에 대한 구매, 소비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CEO의 이제 경영 철학, 바로 이제 이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회사죠? 유한 킴벌리 하면은 대표적인 우리 이제 제지 회사. 우리나라 이제 유한양행하고 미국 이제 킴벌리 클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제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인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어떤 뭐 이제 뭐 로션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점차 이제 그 범위를 이제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는 녹색 제품, 곧 친환경 제품으로 이제 변화를 주어가지고 7년 연속 이제 존경받는 이제 기업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이런 것을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잘 보면 이제 이 기업의 이제 공급업체의 이제 환경 경영 평가 기준들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유한 킴벌리가 공급업체에 대한 이제 친환경 제품 평가 내용을 보이고 있어요. 자, 경영 철학, CEO에 대한 환경 의지, 그리고 환경 경영 체제, 그리고 ISO 14000 있는지 여부들, 그리고 환경 친화 기업인지, 그리고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도 보고, 정보 공개, 이러한 이제 환경 보고서가 발간이 되어지고 작성이 되어지는지, 또 이에 따른 환경 경영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까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친환경 여부 심사 판단을 해서 구매부서에 통보를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유한 킴벌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친환경 경영에 있어서 평가를 보면 바로 이제 환경 성과 평가죠. 기업의 환경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바로 환경 성과 지표라고 하는 EPI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업의 환경 관련 활동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들을 감안한 지표인데요.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환경 영역 평가는 바로 이제 요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회계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품질적인 면들, 그리고 이제 생산 관리에서, 그리고 이제 환경 감사 부분에서 어떻게 잘 되어지고 있는지, 성과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 여기에 이제 환경 회계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환경 성과 평가에 따른 이 평가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회계는 기업 활동의 이제 환경 영향과 이제 환경 개선 활동의 내용 및 성과를 측정, 분석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이런 지표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관리 수단인 내부 기능과 사회와 의사소통을 하는 외부 기능으로 그 기능들이 구분이 되어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또 이제 환경 회계, 곧 이제 재무 회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자, 채권자, 소비자,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 개선 활동 및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제 생태계 관련해서 지표들을 이제 그 기업의 지표들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재무적 지표는 어떠한가? 이익은 있는가? 그리고 회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서 고객 만족도, 재무적인 지표, 투입, 자원 지표, 표준화 지표. 이런 모든 지표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어떤 이제 환경 성과 지표 EPI를 만들고 개발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1교시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